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해서 다음 달 한국에 특사를 보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분가량의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하고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7은 더욱 불거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막론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엔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 내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에게 대선에 출마할 건지를 물었고 한 대행은 결정된 바 없다며 대답을 미뤘다는 겁니다. MBN 취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에 특사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한 대행에게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세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젯밤 전화 통화를 나눴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다음 달 한국에 특사단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사단이 방문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관세 문제와 조선업을 포함한 이른바 패키지 딜과 방위비 협상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 의향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중 한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며 결정한 것이 없다며 직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통화 내용에 대해 총리실은 정상통화는 외교적 사안이라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발 통상 위기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한 대행은 미국이 관세를 유예한 90일을 골든타임으로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에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막론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대선 국면의 존재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처럼 한덕수 대막론이 불거질수록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헛된 꿈을 깨라. 내란 동조 세력이다. 다시 탄핵할 수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한덕수 대막론에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내란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께서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대행 재탄핵 주장도 계속 분출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도 불씨를 살려뒀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고 다음 주를 넘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당의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고.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이 추후 이재명 전 대표와 직결된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해석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과 맞물리면서 탄핵 신중론자들도 재탄핵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탄핵과 관련한 민주당 내 한 강경파 의원은 대선으로 가기 위해 자신을 탄핵해달라는 한 대행 소원을 들어줘도 되지 않겠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정권 교체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감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정권 재창출 여론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32%로 굳건히 1위를 지켰습니다. 보수 진영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2위를 달렸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대망론까지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기대감도 물었습니다. 한대행이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6%,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37%를 기록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에서 긍정인식이 절반을 넘은 반면 진보 응답자에서는 부정인식이 과반을 차지하며 진영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중도층에서도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탄력을 받는다면 한덕수 대행 차출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후보들의 출마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준비된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하며 공식적인 대선 레이스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음성으로 시작하는 10여 분짜리 영상에는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이 전 대표의 포부가 담겼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세부 목표 중 첫 번째로 경제 성장을 들며 대선 기간 최근 공들여온 중도층 공략을 더 본격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표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 즉 K-컬처가 세계를 이끌듯 여러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를 제시했습니다.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라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대선 출마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구체적인 대권 청사진과 캠프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세 번째 출마라면서 이 전 대표의 슬로건도 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강조하며 경제와 실용주의를 더욱 부각했습니다. 중도층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4년 전 이재명 전 대표는 20대 대선에 출마하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앞세웠습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당시 경제적 풍요를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공정이란 단어를 7번, 불공정은 6번 언급하며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면에 경제 성장을 내걸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한 건 비슷하지만 그 해법은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 먹사니즘을 넘어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이 필요하다며 이를 이뤄내는 방법으로 실용주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큰 특별한 의미가 없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국가 간 경쟁이 기업 간 경쟁과 거의 같아졌다며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고 외교 분야에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국익 최우선을 내세웠습니다.
과거 강한 이미지가 중도층에게 거리감을 줬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기간 내내 부드럽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가장 먼저 계엄에 반대한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괴물 정권 탄생을 막아야 한다며 보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를 찾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 정중앙에 위치한 분수대 앞 붉은색 연단에 오른 한 전 대표는 계엄 해제의 앞장선 점을 상기시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를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한 전 대표는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자신만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마 선언에 앞서 당 지도부를 예방한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보수 분열을 의식한 듯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몇 달 만에 이 방에 다시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때지 차이점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통합할 때이고 통합해서 이길 때입니다. 대권 주자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으론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보수 진영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보수 진영 지지율 1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첫 대선 행보로 전태일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본인이 노동계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강경 보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전태일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전태일 기념관은 1970년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했던 고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곳으로 김문수 전 장관은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초대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노동계 출신이란 사실을 강조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보다도 더 이 밑바닥, 가장 어려운 노동자층과 또 영시의 서민들, 농민들, 호남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아마 제 볼 때는 후보 중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노총에서 나온 출마 반대 선언을 의식한 듯 진정한 전태일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평균 임금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임금 투쟁하고 자기 밑에 하청 공장에 대해서 하나도 안 돌보는, 이거는 전태일 정신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한국노총을 방문해 지도부와 면담을 갖기도 한 김문수 전 장관은 자신의 친정인 노동계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강경 보수 이미지를 희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가 20명에 달할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결정했습니다. 국회팀 최동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최 기자,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결정했는데 먼저 4명을 뽑고 2명을 나중에 뽑는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금 복잡한데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본 틀은 현재 10명이 넘는 후보를 4명, 2명, 1명으로 단계적으로 추려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추리냐면 처음엔 국민 여론조사 100%, 다음엔 당원이 참여해 반반으로 나눠 적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4인 경선에서 과반 후보가 있으면 추가 경선 없이 확정됩니다. 그럼 4인 경선하고 양자 경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유력 주자가 없는 만큼 결국 양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럴 경우 반반 구도에 무엇보다 탄핵 찬반을 두고 당내 충돌,
그리고 경선 이후에도 갈등봉합도 쉽지 않게 됩니다. 네. 여기에 반탄이든 찬탄이든 진영에서 입지가 큰 후보로 여론이 몰릴 공산도 있습니다. 궁금한 건 국민의힘 이 같은 룰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핵심은 당심과 민심에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를 보시면 지지 구분 없이 물었을 때와 국민의힘 지지자 대상으로 물었을 때 차이가 납니다. 결국 당내 지지가 높은 후보는 당심이 많이 반영되길 바랄 거고 일반 여론조사에 자신 있는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높길 원할 겁니다. 반영 비율을 놓고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유승민, 안철수 의원에 이어 한동훈 전 대표도 이른바 찬탄파는 여론의 기대 민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탄파로 분류되지만 인지도가 높은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민심 반영 비율이 높기를 내심 바라는 눈치입니다. 네, 앞서 기사도 보셨는데 한덕수 대망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어요.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 대행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선 없다고 했지만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례 규정을 만든다면 기존의 경선 후보에 참여한 분들께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겠죠.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해야 집권이 용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대행을 위해 원칙을 바꿀 수 없지만 유력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으로선 한대행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대행에 대한 당내 미묘한 기류에 기존 후보들은 맞득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 내에는 한대행도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서 대선 후보들이 가고 있어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윤심을 부각하는 건 대통령 지지층과 당내 강성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당내 경선에선 통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존 경선 룰에 마땅한 유력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윤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반면 당내 한 중진 의원은 탄핵 인용 여파와 중도 확장성을 고려하면 윤심의 영향이 미비할 거라고도 내다봤습니다. 다만 짧은 경선 일정에서 각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경선 룰이 결정된 국민의힘 상황 알아봤습니다. 국회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파면 일주일 만이죠. 관저를 떠나면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머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입니다. 윤 전 대통령 경호팀은 건너편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집기를 옮기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 점을 고려해 건물 외곽에 별도의 경호동을 마련한 겁니다. 새로 구성된 경호팀 규모는 4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취임 이후에도 관저가 마련될 때까지 6개월 정도 머물렀던 곳이어서 경호계획 수립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관저 퇴거는 내일 오후 5시에 이루어집니다.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오랫동안 비워둔 사조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관저를 떠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최소한의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지만 1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고 주민 불편을 고려해 다시 단독주택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내일 퇴거 전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관저를 찾기로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이동 과정에서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경호처 창설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경호처 내 실세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는 자체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이 경호처 내부에서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판장에는 두 사람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조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강한 비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기 발령 조치된 간부에 대해 해임을 제청한 바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김 차장이 자리를 유지하며 강경 성향 인물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 내부 분위기는 거의 폭발 직전이었다고 하고요. 김성훈 차장님이나 본부장님은 경호처를 이제 이끌 현재 상황이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지난 1963년 12월 창설된 경호처에서 수뇌부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이 등장한 건 사상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이 현재 진행형이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계엄 사태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이 한때 수면 위로 떠올라 논란이 됐었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 해소에 직접 나섰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물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와 개표 과정을 시연했는데 사전투표함을 두고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소에 도착한 함에서 투표지가 쏟아집니다. 사무원들이 정리한 투표지는 먼저 투표지 분류기로 들어갑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해당 투표지가 몇 번에 기표된 종이인지 분류해 주는데 특정 기호 투표지가 100장이 모이면 잠시 멈췄다가 사무원이 이를 빼내면 다시 가동되는 기계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이 의혹을 많이 제기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해 특정 기호 투표지만 많이 계산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분류기는 이를 제어하는 노트북에만 연결돼 있을 뿐 그 어떤 인터넷선이 꽂혀 있지 않습니다. 제어 노트북조차 인터넷선이 없고 심지어 인터넷 연결에 필수적인 랜 카드조차 빠져 있습니다. 이번 선관위 투개표 시연 과정에선 사전투표함 보관과 관련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CCTV는 못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지 그거를 지켜볼 수 있도록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분류기를 쓰지 않고 사람 손으로만 개표하는 대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선관위는 관리 인원이 지금보다 7배는 더 필요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오늘 정치톡톡은 국회팀 조희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 기자 바로 볼까요? 튀어야 산다. 지금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튀어야 산다. 뭐가 튀어야 산다는 겁니까? 바로 대선 후보 캠프 이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출마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는 캠프 이름을 지으려고 고심하는 모양새인데요. 별명 많기로 유명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번 캠프 이름인 무대홍은 풀어보면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라는 뜻입니다.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의 인터넷 밈 무야호에서 착안해 무야홍, 즉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였다가 이번에 더 발전해서 무대홍이 된 겁니다. 예, 재밌네요. 무대홍 말고 그럼 또 톡톡 튀는 이 캠프명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캠프명을 문수대통으로 정했습니다. 예. 이 김문수 대통령과 운수대통을 합쳐서 중의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외에도 어제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캠프 이름은 뜻밖의 승리이고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신을 주식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저평가된 성장주 아시겠죠? 상장하면은 대박 나니까 전부 저한테 투자하세요. 예, 캠프명만 봐도 국민의힘 경선 치열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한나땡 시즌2, 한나땡 하면 이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이 민주당에서 한 전 대표를 좀 저평가한 발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한나땡인데 대상은 좀 달라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땡은 한동훈 나오면 땡큐라는 뜻으로 지난 2023년 한 전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말인데요.
이번엔 그 대상이 한동훈 전 대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바뀌었고 이 발언도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보십니까? 저쪽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땡큐 이럴 건데요. 한덕수 한나 땡 이럴 건데요. 한덕수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원내수석 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이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권한대행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말한 느낌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도 오늘 한 대행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긴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의 그런 내란 대행의 모습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출마할 권한도 없고 권기도 없고 결기도 없고 용기도 없다.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당 대신 강남, 그러니까 선거 명당 대신에 강남에 선거 캠프를 차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얘긴데요. 이 선거사무소는 보통 여의도 근방에 명당을 찾기 마련인데 이 의원은 강남역 한복판에 차린 겁니다. 직접 오렌지색으로 페인트 칠까지 했는데요. 그 대표가 백골을 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이 칠해졌어. 그래, 그게 정상적이지. 네, 그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항상 넘쳐나는 이 강남역 일대 선거법상 제공이 가능한 커피 한 잔이라도 하시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다. 예, 확실히 대선의 막이 오른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조희루 기자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이른바 월권 논란이 일었죠. 한 대행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에 헌법 소원이 접수됐는데 어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이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관련 사건 5건을 접수했습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목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오늘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전자추천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배정했는데 바로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 재판관은 첫 출근길에서 한 대행의 지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오늘은 첫날이어서 아무래도 그것까지 제가 말씀 올리기는. 주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데 통상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첫 사건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추첨을 했고 나머지 사건들은 유사사건으로 같은 주심에게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5명이기 때문에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며 탄핵안이 통과된 지 119일 만입니다. 박 장관은 선고 후 바로 직무에 복귀해 출근했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 사건 중 10번째 기각 사례가 됐습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박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 장관이 계엄을 선포하도록 부추기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고 안가 회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행위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각 선고를 받은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박 장관 등 13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중 윤 전 대통령만 인용하고 10건의 탄핵 심판은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이제 현 정부 인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선고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거나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바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대거 병원을 그만두며 입영 대상자가 평소보다 3배 이상 쏟아져 나왔죠. 국방부는 한 번에 모두 갈 수 없으니 4년에 걸쳐서 나눠 입대하라고 밝혔는데요. 의사들 반발이 거셉니다.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군의관, 지역 보건소에 소속돼 의료 취약지 진료 공백을 메우는 공중보건의, 모두 의사들이 현역병 복무 대신 하게 되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부가 매년 1,000명가량 선발해 배치하는데 지난해 의정 갈등 사태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며 3배 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4년간 나눠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은 그동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결국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무런 예측 가능성도 없는 상태로 수년간 입영 대기하도록 만든 것은 의무사관 후보생인 전공의들을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의정 갈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 후 의사협회가 하던 개혁을 멈추고 대화하자고 공개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답하지 않은 채 개혁 추진 의지만 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대생 수업 거부에서 전공의 입영 문제로 의정 갈등의 불씨가 올마붙은 가운데 의사단체와 정부 간 대화가 전격적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는데 잡히지 않을 거라는 착각은 넣어두셔야겠습니다. 도로공사가 형사고발까지 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체납자 추격전을 김영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립니다. 그런데 번호판이 없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는 트레일러도 마찬가지. 신문지로 번호판을 가린 SUV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겁니다. 지난해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한 건수는 3,400만 건, 체납액은 880억 원이나 됩니다. 도로공사와 체납 차량을 찾아 나섰습니다. 133번이나 무단 통과해 530만 원이 넘게 체납된 차량의 차주 주거지를 찾았지만 가짜. 직장까지 쫓아왔더니 퇴사한 지 오래입니다.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제가 쓰는 통행료가 아니니까 쓰는 사람한테 직접 받으세요 그러면. 통행료 납부 의사가 없어 결국 형사 고발했습니다. 280번이나 무단 통과해 580만 원이 체납된 운전자를 설득 끝에 만났습니다. 통행료 미납으로 10배에 달하는 부가 통행료까지 결국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미납하죠. 한 외국인은 2,200만 원 넘게 통행료를 체납했습니다. 사업장을 찾아갔더니 윽박을 지르며 분위기가 험악해졌지만 어르고 달래 결국 납부 약속을 받아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내고 버티는 체납자들이 늘어나면서 도로공사의 대응 소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압류 조치와 강제 인도를 실시하고 형사 고발을 통해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행정 단속을. 고액 통행료 체납자와의 추격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다음은 MBN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정책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자문단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길래 명단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치안 전문가는 안 보이고 지역에서 이른바 회장님으로 불리는 인물들만 가득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먼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시 자치경찰 정책자문단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위촉합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철준. 자문단은 모두 10명.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치경찰 사무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자문 역할을 합니다. 공개를 거부한 부산시 자치경찰 자문단 명단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이름과 직위 등이 적혀 있습니다. 명예고문을 제외한 정책자문단 고문 10명은 모두 지역에서 이른바 회장님으로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나머지 자문위원 대다수도 기업체 대표들입니다. 그런 참석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이제 조금 오락해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골프장 회장이 자문단장을, 지역 건설사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위촉됐습니다.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건설사 대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자문단 구성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자치경찰은 홍보도 좀 하고 또 전체 의견 같은 것도 시민들 반영했으면 또 전달도 해주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치안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출범한 정책자문단이 자칫 민원이나 로비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처럼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이 마치 기업 대표들의 사조직처럼 꾸려진 건 부산시가 유일합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MBN 취재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뒤늦게 관련 교수 6명을 슬그머니 자문단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어서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상당수는 고위 경찰 출신인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위원장님하고 그래가 저 옛날에 그래 안면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 정책자문단인데 황당하게 대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구에 있습니다. 부산도 사진 내려갑니다. 전문성보다 인맥을 중심으로 아름아름 뽑다 보니 정책자문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위원이 많습니다. 술범식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다른 시도는 어떨까?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입니다.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 전문기관이나 단체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다른 시도도 울산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부산시와 달리 다른 곳은 자문단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울시와 전라북도는 아예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뒤늦게 관련 교수 6명을 자문단에 슬그머니 영입하고 명단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북을 덮친 대형 산불이 한창인 지난달 말 강원도 치악산 자락의 한 마을에서 일부러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차례나 불을 냈는데 범인은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불이 활활 타는 무언가를 산에 던지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윽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온 여성은 소방차가 가는 모습을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이 처음으로 불을 낸 장소입니다. 마을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렇게 나무와 쓰레기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불을 낸 건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에 대형 산불이나 30명이 희생되고 이재민이 속출하던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마을 5곳에 일부러 불을 냈고 소방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평소 사람이 자주 다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날 만한 요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방화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5번의 불은 다행히 마을 주민들이 일찍 발견해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이 마을에 사는 30대 주민이었습니다. 황당한 거죠. 걔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정신과 그걸 치료를 받았다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아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과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와 추가 범행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달 영남을 휩쓴 괴물 산불로 숨진 피해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었습니다. 시속 8.2km의 전례 없는 확산 속도도 문제였지만 전 재산을 잃을 것이란 절망감도 대피를 주저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사망자가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덮친 청송군 파천면 목계 마을입니다. 미로 같은 골목을 지나 폐허가 된 마을 한복판쯤에 사망자가 발생한 작은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흔적도 찾기 힘들 만큼 불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마을 주민 한 명이 이곳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주민은 80대 여성으로 10년째 앓던 당뇨에 치매 증상까지 있어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아내를 부축하던 80대 남편도 심한 화상을 입은 채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이 위치한 파천면 송강리는 65세 이상이 76명으로 전체 주민의 43%를 차지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대로 된 대피 안내도 없어서 주민들은 불길 앞에서 우왕좌왕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같은 경우도 저녁 먹다가 나가는 길이 다 막혀버리니까 이 밭에 여기에서 대피를 했어요. 몇 분 아주머니들도 몇 분을 이어서 피하고. 평생 일군 재산을 잃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것이란 걱정도 이들의 대피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사는 게 지금 막막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안 죽고 살았는 거면 다행이고 방 한 칸에 우리가 들어앉아 있을 자리만 있으면 된다 이 생각했는데. 정부는 산불의 초고속화와 함께 발생 지역의 초고령화가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출범한 초고속 산불 대피 TF를 통해 고령층을 위한 대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속히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비번 경찰관이 운전 중에 고속도로 갓길에서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걷던 80대 노인을 발견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 쉬는 날 펼쳤던 선행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차에 탄 남성 운전자가 도로를 달립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좁은 갓길에 홀로 선 사람을 본 운전자. 아내와의 블루투스 통화를 끊고 차에서 내립니다. 잠깐만 끊어. 보행 보조기를 끄는 80대 할머니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잘못 들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할머니가 놀라지 않게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안전한 곳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 운전자는 500m 정도 떨어진 이곳 고속도로 요금소 안전지대까지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출동한 순찰차를 타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운 운전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쉬는 날 병환 중인 아버지를 뵙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예전에도 비번 일대 달리는 트럭 적재함에 난 불을 끄고 식구들과 휴가길에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번 날 참 저한테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건가.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면 다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민수 경위는 항상 정의로워야 한다는 전직 경찰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앞으로도 묵묵히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거꾸로 매달아 숨지게 한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학대를 반복하고 허위 진술까지 강요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오열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 최모 씨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남자아이를 거꾸로 넣고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상황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납득 안 돼요. 최 씨는 혼수 상태 아이를 발견한 후에도 즉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질식초래 위험을 생각하지 못했고 사범에게 꺼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오락가락 왔다 갔다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이번엔 중국을 제외하고는 90일 동안 협상 시한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발을 의식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을까요?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지금 주식을 사라는 글을 SNS에 남기고 약 4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한국 등 75개국 이상에 부과된 상호관세 시행을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호관세 발표 후 금융시장의 충격이 예상보다 컸고 특히 미국 국채 시장에 심상치 않은 급락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The bond market is very tricky. I was watching it, but if you look at it now, it's beautiful. The bond market right now is beautiful. But yeah, I saw last night where people were getting a little queasy.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금융시장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무려 12%나 상승하며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테슬라와 엔비디아, 애플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대신 관세 전쟁의 화력을 중국에 집중했습니다. 대중국 관세를 무려 125%로 올렸습니다. China wants to make a deal. They just don't know how quite to go about it. You know, it's one of those things they don't know how quite. They're proud people. And President Xi's a proud man. I know him very well. And 중국의 맞불 관세를 맹비난하면서 동시에 협상 카드를 던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 기조 속에 중국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까지 화제가 되며 반미 감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 관세를 계속 올리면서 연대하려던 중국의 계획 무산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고민도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낡은 공장에 모여 앉아 재봉틀로 옷을 만듭니다. 사람이 부족한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동원됐습니다. 트럼프 관세 인상을 조롱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AI를 이용해 만들어 SNS에 올린 영상인데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달아오른 반미 감정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假如说这个苹果增加关税它涨价的话我希望我们的国产手机不涨价那我可以选择国产手机嘛 미국이라는 강력한 외부의 적을 맞아 내부 결속을 다지던 중국에 새로운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동맹도 불사한 채 무차별적으로 관세 폭탄을 날리던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은 유예한 채 중국만 정밀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미국의 동맹 체제가 균열 조짐을 보이자 이들과 연합해 미국과 맞서는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You'll find that now allies are going to gang up against the US, and the people who are going to lose the most are the US. 반미국 관세 진영을 만들기도 전에 전략에 차질이 생겼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84% 보복 관세를 오늘 발효한 데 이어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밤새 올린 21% 관세를 그대로 맞받아치면서 다른 제재 조치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과 장기전을 불사한 채 모든 공격을 받아치려는 중국. 한쪽이 물러나야 끝나는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어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전해드렸는데 이곳은 좀 다릅니다. 세종시인데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러다가 크게 하락한 적이 있어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부동산,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대선 후보들이 세종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급증한 겁니다. 지역은 물론 서울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많습니다.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서도 이제 많이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집 보러 올 텐데 가고 싶은데 언제쯤 가면 되느냐. 심심찮게 거래가 되면서 집주인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물건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주인분들이 걷어들이고 하시는 상황이라서 일주일 전과 비교해 볼 때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5.4%나 줄었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지난달 거래량 역시 1년 전보다 70% 넘게 증가한 가운데 민간기관에선 주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행정기관이나 입법기관 이전이라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락을 오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열 분위기에는 좀 더 신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2020년에도 부동산 상승기와 천도론이 겹치며 40% 넘게 집값이 급등했지만 이후 4년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K-팝이 언젠가는 외계인에게 가 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의 음악이 우주로 송출됐는데 국내 최초입니다. 정설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 안테나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가수 지드래곤의 인사말과 눈동자 이미지도 우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놓으면 계속해서 떠돌다가 누군가에게 또 닿을 수도 있다는 그런 좀 기대, 희망, 설레임이 가장 크고 카이스트와 초빙 교수인 지드래곤이 손잡고 K-팝 음원을 우주로 송출하는 우주 실험을 선보였습니다. 지드래곤의 목소리는 고도 550km의 소형 위성에 가닿았으며 더 멀리 우주를 유영하게 됩니다. 먼 훗날 그 음악을 받아가지고 듣는 새로운 외계인이 생긴다는 발견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우주를 개척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미국 나사가 비틀스 음악을 우주로 쏘아 올린 적은 있지만 국내에서는 첫 시도입니다. 우주 과학기술과 이 아트와 엔터테인먼트의 만남이 저는 새로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를 항해 중인 K-팝이 언젠가는 미지의 존재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서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회용기 반납함까지 본격 운영하는데요. 하지만 배달 가능한 가게가 적고 무엇보다 이 반납함을 아는 시민이 많지 않아 그야말로 찬밥 신세입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짝 핀 벚꽃들 사이로 음식을 나르는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 벤치나 돗자리를 깔고 앉은 시민들은 배달된 음식을 맛있게 즐깁니다. 하지만 음식을 담은 용기 대부분은 일회용품입니다. 서울시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금시초문입니다. 다회용기가 배달이 되는 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달 초부터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3곳과 뚝섬 한강공원 2곳에 다회용기 반납함도 설치됐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뜸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반납함을 열어보니 다회용기 배달 주머니는 3개에 불과하고 다른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다 먹으면 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한 뒤 다회용기 반납함에 넣으면 됩니다. 수거된 용기는 7단계에 거쳐 세척한 뒤 재활용합니다. 취재진이 배달 앱을 살펴보니 치킨과 피자 같은 인기 메뉴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가게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회용기를 쓰는 가게들의 메뉴는 나들이객이 잘 찾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식을 하는 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강공원은 별로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정집이나 사무실 위주로 배달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합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따뜻한 날씨 속에 부산에서는 겹벚꽃이 개화했습니다. 일반 벚꽃보다 개화 시기가 2주 정도 늦어서 보통 4월 중순쯤에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내일까지는 꽃 구경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따뜻할 텐데요. 하지만 주말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날도 쌀쌀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충북과 경북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서울과 경기 남부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23도, 대전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아침과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